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바로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취임 2달 뒤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며 훈장을 준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부당한 정치 수사여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꼭 필요한 법들이라며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전국 낮 기온이 예년보다 10도 이상 웃도는 봄 날씨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역대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은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바로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바로 2달 뒤에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며 훈장을 줬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과 다스 주식 차명 보유 의혹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 재산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검찰은 대선을 2주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걸림돌이 사라진 이명박 당시 후보는 큰 표차로 상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일 후보자가 이전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 훈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훈장을 받은 공적 요지를 보면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여일은 2008년 4월 25일, MB정부 출범 불과 2달 뒤였습니다. BBK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권대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도 같은 훈장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13년 만인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수사 결과 발표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봐주기 의혹이 결국 MB 훈장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권에 영향을 줄 수 있던 사건들을 그 정권에 유리하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집권을 하자마자 상을 준다면 그것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은 상훈의 이유다 이렇게. YTN은 김홍일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훈장 수여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가 맡는 건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어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13시간 만에 검찰청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별건으로라도 기소하는 관행을 가진 특수부가 정당법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정치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건을 8개월이나 수사한 것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깔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뭐 의원들 소환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총선까지 가면서 민주당의 이미지를 뭔가 안 좋게 만들려는 의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언급하면서 3선 국회의원을 장기간 구속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정도 했으면 풀려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검찰의 기싸움은 조사 내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부부장 검사 1명씩 신문에 나섰습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모두 9,400만 원이 당내에 뿌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하고 일부를 국회 로비 명목으로 받았는지 추궁했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캠프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사업가 진술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일부 인정한 윤관석 의원 증언 등을 토대로 몰아붙였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조서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총선 전까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인물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합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제2부결은 정말 잘못됐으며 국민의힘이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항의 시위에서 부결표를 던진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으로 방송 3법 통과를 무력화시킨 건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해 임명을 철회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 거부권을 남발했는데 노란봉투법 부결은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되자 민주노총은 더 강한 개정안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현행 노조법은 형식적인 고용 형태를 빌미로 사용자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단체 교섭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노조법 개정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투쟁은 안과 밖에서 다시 시작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통과 직후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또 다음 달 초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대법관 임기가 2분이 종료가 되시는데 그때까지 재청이 가능할까요?
내일부터 당장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서 빨라도 3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취임 직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가능한 시행한 방법부터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그동안 처리가 미루어진 일부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모두 연내 입법을 약속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요건을 완화한 게 핵심인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부산 해운대 등 9도심을 포함한 103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합의 처리했습니다.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3천만 원이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완화한 법안과 반값 아파트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들 역시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늘리는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파산 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환수 대상 면제 확대, 중소기업 기술을 훔친 대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가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도 첫 발을 뗐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된 겁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쟁점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까지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른바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과 맞물려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들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환자 3천 명을 상대로 우선 시범 사업을 벌이고 차츰 대상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현재 중앙치매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102만여 명.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면서 올해 100만 명을 넘었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매 주치의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거나 의사가 방문 진료를 통해 선정하기도 합니다. 치매 주치의는 치매 환자를 1년에 4번 방문 진료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총 12번 상담과 교육 등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조만간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공모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20개 시군구 치매 환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점차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하나로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했지만 환자 절반 정도만 등록돼 있어 사각지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 돌봄에 대한 국가 역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만큼 치매 주치의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치매 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간 의사들이 많이 개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문 진료를 할 때 병원을 비우는 상황에 대한 어떤 보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 진료 사업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참여율은 2%에 불과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어제는 전국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4월 같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낮 지역별 기온은 제주도 22.2도를 최고로 경주 20.9도, 전주 20.3도, 대구 19.8도, 대전 19.2도, 서울 16.8도 등 전국이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주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은 12월 상순 기준 역대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남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으며 오늘까지는 15도 안팎의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포근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최근 문을 열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방한용품 등 부족한 물건도 많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쪽방촌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 활짝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고르는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2,000포인트 남으셨고 2,000포인트는 목요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 운기창고. 쪽방촌 주민들이 매주 무료로 10,000포인트씩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거 사려고 오셨어요? 이거 이제 반찬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면 가격을 측정해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져온 물건은 필요한 주민들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생필품을 일괄 배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필요한 물품을 직접 고르기 때문에 쪽방촌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은 이래가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진짜 내가 뭐 절이라도 10번 하고 싶구만.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한 사이 이곳을 이용한 쪽방촌 주민은 모두 300여 명. 찾는 주민이 많은 만큼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아직까지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개인이나 기업을 통해 들어온 후원 물품들로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두꺼운 외투나 장갑 등 방한용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물건이 뭐 일정 부분 있어야 주민들도 이제 계속 오실 수 있어서 주민분들 이제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운기창고에 따뜻한 마음이 하나둘 쌓이면서 올겨울 쪽방촌 주민들 추위도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고 1, 2등급 인원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지원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 합격 제한은 15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되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수험생들은 이제 정시 전략 세우기에 분주해졌습니다. 대학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지고 선택 과목별 점수차와 N수생 등의 변수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6점 치솟는 등 역대급 난도로 출제됐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험이었던 만큼 원점수가 낮아도 등수는 높을 수 있습니다. 올해같이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해에는 국어 점수가 좋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100분의 1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학의 경우 전체적인 난도는 비교적 평이했지만 선택 과목별 격차가 최대 11점까지 벌어져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 격차를 더 벌려놓은 상황이고 국어도 언어 매체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은 성공 확률이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올해 수능에서 졸업생 등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고 비중을 차지한 것도 변수입니다.
상위권에서의 재학생 비율이 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재학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적정 지원, 안전 지원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재학생은 수시 모집이 유리한 상황에서 벌써 재수를 고려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시 공부를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많이 놀았기 때문에 면접 준비한다고 좀 놀아가지고 오늘부터 공부를 좀 다시 집에 당장 가서 책을 싸가지고 독서실로 가야죠. 최종 성적표를 손에 든 수험생들의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당장 주말부터 입시업계와 전국 지자체가 본격적인 정시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반년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6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4억 2천만 달러에 이어 10월에도 68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규모도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늘었는데 2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53억 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이 1년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의 증가폭이 컸고 반도체와 화학공업 제품 등도 감소폭이 둔화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동남아,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인 중국은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여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서비스 수지에서는 여행 수지가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주춤하지만 그 자리를 동남아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메웠습니다. 여기에 본원소득 수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익이 늘면서 직전 달보다 10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로 삼았던 300억 달러 흑자를 수출 개선에 힘입어 충분히 달성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 규모가 2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상품 수출 개선세 등의 영향으로 300억 달러 흑자에 부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을 맞아 에너지 수요 증가와 겨울방학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벗어난 데다 내년에는 연간 수출 9% 내외로 증가를 예상하는 만큼 당분간은 불황형 흑자 논쟁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마저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의 조정 국면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선호 지역만 상승세를 유지하며 편차를 보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용답동 주택 재개발로 지하 2층, 지상 35층 14개 동 1,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약 800가구가 일반 분양되는데 모처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매입을 했을 때 이제 가치가 있는지 그런 정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과 가깝고 시장과 마트, 초중고, 대학이 인접한 데다 청계천 등 공원이 주변에 많은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이 좀 침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상품성과 가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에 8년 만에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로 입주는 오는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12월 첫째 주에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는 일부 선호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 전국 평균에 이어 12월 첫째 주에는 서울과 경기도마저 집값이 각각 29주와 26주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습니다. 지방도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해 전국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매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관망세 확산, 거래 감소,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 속에 매매 수요는 전세로 유입됐습니다.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2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수도권의 새 아파트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피해액이 700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부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 변제 계획에 대해선 끝까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9천여 명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회색 외투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수원 전세 사기 의혹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는 임대인 정모 씨입니다. 이들 부부 모두 피해 변제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양평 땅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이 임차인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474명, 피해 금액은 714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정 씨 일가가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기소 전 추징, 몰수보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저지르면 몰수가 가능하지만 정 씨 일가의 전세 사기 같은 일반 사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 한 명이 5억 원 넘게 피해보는 경우가 드물어 특가법상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이상 뜯어내면 특경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8달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도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고 구성원들 범행 목적이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적용이 까다롭습니다. 범죄 수익이 어딘가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는 현재까지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도 까다로운 데다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고요. 기준 일자가 근저당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피해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목돈이던 보증금까지 잃은 서민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차량 소유주인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뒤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체포된 20대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 도화동 자택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인천 영종도에서 함께 차에 탄 20대 남성이 목숨을 끊으려 할 때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자신이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목이 졸려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호천 임시제방을 부실 시공해 오송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공사 감리단장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오송 참사가 나기 전 기존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와 발주청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 등은 각각 12일과 1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후배 폭행 의혹이 제기된 미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가 증거 사진도 조작했다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는데요. 이렇게 당사자들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하성은 특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참석이 예정됐던 1구상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며 후배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후배가 자신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께서 주신 의미 있는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줬고요. 대신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대 선수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의혹이 사실이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은 뒤 그럴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밝히고 이에 대한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습니다. 김하성은 폭행 증거로 제시한 사진도 조작됐다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카톡에는 후배가 김하성에게 상처난 사진을 보내면서 가정폭력의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으로 생긴 상처 사진이 자신의 폭행 증거로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김하성은 후배를 고소한 이유는 2021년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점을 이용해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고 이후 연락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성의 공개 반박이 나오자 후배 측도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들의 호평과 입소문을 끌어내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 드디어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봉 4일째 100만 명, 6일째 200만 명, 12일째 400만 명을 넘기더니 14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 3의 엿새에 이어 올해 개봉작 중 두 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입소문에 N차 관람까지 더해져 흥행엔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말 예매 상황도 서울의 봄이 점령한 상태.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다음 주말쯤 1,000만 관객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다른 대작 노량, 죽음의 바다는 오는 20일 개봉 예정이어서 현재로선 대진운도 좋습니다. 개봉 전부터 평단의 호평은 컸지만 40년 전 실화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와 화제성까지 낳을 거라곤 애초 예상 밖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만큼 흥행 비결은 결국 잘 만든 영화의 힘이라는 평가입니다.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재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열한 어떤 정치적인 수호, 싸움, 대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액션이나 전쟁 영화를 보는 듯한 배우들 특유의 이미지를 제대로 포착해 캐릭터화한 점도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마케팅이나 재미에만 기대지 않은 모처럼 이상적인 형태의 1,000만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작품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 입소문과 관객의 이 영화를 좀 지지하고자 하는 힘이 점점 전파가 되면서 속도감이 붙은 거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서울의 봄의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신작 영화들의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연말까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펼치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신하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살펴보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규중 기자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납게 짓는 삽살개. 노론 중심의 서원부와 갈등을 겪던 영조는 그림에 시를 적어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신하를 대낮에 아무 때나 짖어대는 삽살개에 빗대 꾸짖었습니다. 살인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일이거늘 어찌하여 길에서 낮에 이같이 짖고 있는 게냐. 영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처음으로 서적을 간행해 신하 백성과 소통했고, 정조는 이조판서 심환지에게 사직 상서를 올리도록 밀지를 내리는 등 편지를 통해 신하들에게 자신의 뜻을 은밀히 전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에게 있어 글과 초성화 등 그림은 탕평책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 세력을 꾸준히 설득하는 정치적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2024년 영조 즉위 300주년을 맞이해서 영조와 정조가 추구했던 탕평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18세기 궁중서화의 정서를 감상할 수 있는 궁중행사도 등 그림에는 영조와 정조가 꿈꾸던 질서와 화합의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가 1795년 사도세자의 묘가 있던 화성을 다녀온 여정을 담은 팔폭병풍에서 왕을 향해 신하들이 줄져선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질서를 이루고 백성이 편안한 세상, 탕평의 모습입니다. 두 임금의 채취 가득한 어필과 금인 등 유물 88점을 통해 글과 그림으로 끊임없이 붕당과 소통하려 애쓴 지도자의 노력을 되새기며 정쟁에서 벗어난 탕평의 나라를 오늘도 염원해 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6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뀝니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이 이 지역의 문화, 숙박시설, 식당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가 도입됩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민속극장 풍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62년부터 써온 문화재 용어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제기준인 국가유산 개념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라면과 김치에 이어서 냉동식품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냉동 김밥에 이어서 냉동 만두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계란라면 먹고 싶다. 나는 짜짜 먹고 싶은데. 한류가 이끈 전 세계 열풍으로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둔 K라면. 이제 저열량 간식으로 올해 120개국에서 수출액 7억 달러를 돌파한 김에 이어 우리나라 냉동식품도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북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킨 국내 중소기업의 냉동김밥은 한국으로 역수출됐고 2016년부터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여온 냉동만두는 현지화 전략으로 2배 가까이 수출이 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트남의 경우 옥수수 만두를 출시했고 미국은 치킨 고수 만두 그리고 소비자 편의성이 증가된 트레이 만두를 출시하면서 현지화된 전략으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냉동 김밥과 냉동 만두의 또 다른 해외 인기 비결은 비건, 채식에 있었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글로벌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물성 재료로 만든 냉동 김밥과 만두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비건 트렌드라든지 건강에 좋은 글루텐 프리 음식이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미국 등지에서 좀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냉동김밥이 포함된 쌀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기준으로 한 20%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3개국 수출 돌파로 올해 역대 최대 성과가 예상되는 김치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 강화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식 열풍과 함께 집에서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류에 대한 관심도 늘면서 올해 고추장과 쌈장, 떡볶이 소스 수출액도 15%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저열량 건강식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각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으로 앞으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K식품이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어가 안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윤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님을 태운 전기차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시속 180km를 넘어선 통제 불능 상태는 1분 가까이 이어졌고
무려 2.5km를 달려 승용차를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화재로까지 이어진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두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접수된 사고는 모두 112건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것만 20건이 넘었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차량이 순간적으로 도로 위에 시한폭탄으로 탈바꿈하는 셈입니다. 다만 조금만 침착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빨라진다면 먼저 있는 힘껏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도 제어가 되지 않을 땐 주차할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 버튼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입니다. EPB라고 부르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핸들이나 기어 근처에 있고 차량에 따라 누르거나 당기면 작동합니다. 버튼을 짧게 여러 번 작동하는 게 아니라 손을 떼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바꿔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시동을 끄는 것도 방법인데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수차례 반복하는 등 차량마다 주행 중 시동 끄는 방식이 달라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면서 금 대신 은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은 제품을 샀다가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고모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은거래소 사이트에서 1kg짜리 실버바 30개를 샀습니다. 당시 3천만 원가량을 계좌이체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가치 저장 수단이 좀 필요해서 실버바라고 하는 현물을 구입하게 됐고요. 이전에 샀을 때는 약간 배송이 늦긴 했지만 전체 물량이 다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 측이 원자재 수급 문제를 들며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몇 달이 지나 실버바 5개만 보냈습니다. 고 씨는 나머지 25개 배송을 기다리다 결국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보내주면 다행스럽지만 이렇게 돈만 받고 나중에 폐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걸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는 업체 측이 환불 이행각서까지 써줬지만 여전히 돈을 못 받았다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모두 43건,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은제품 등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금도 쇼핑몰이 운영 중인 만큼 이용을 자제하고 만약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엔 할부 대금 납부를 중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거래소 측은 최근 배송 지연과 환불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속출한 탓에 자금 흐름이 좋지 못했다면서 배송과 환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은 다음 주 2년 10개월 만에 직접 임직원과의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카카오 소속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SM 시세 조정 의혹과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희망퇴직을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측과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내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우 카카오 경영지원 총괄은 SNS를 통해 불합리한 임금 체계와 과도한 골프 회원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일부 임원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안의 일은 100% 공유화돼
외부로는 발설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이른바 100대 0 원칙이 무색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가 짧은 시간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카카오 내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들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를 밝히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다음 주 임직원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을 깨고 경영 전면에 나선 김 센터장이 외부 위기와 내부 갈등에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산 장갑차인 레드백의 호주 수출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3조 원대의 막대한 규모인데 최근에는 국산 헬리콥터를 해외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또 다른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국산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환경에 맞게 개발됐습니다. 한 대당 승무원 3명,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고 K-21 장갑차에 없는 지뢰 방어 장비와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포착해 유격하는 능동 방어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이 장갑차가 호주 육군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됐습니다. 수출되는 장갑차는 129대로 규모는 3조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계약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1년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을 구매한 뒤 이번에는 국산 장갑차까지 사들였습니다. 방산 선진국을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술을 입증한 계기가 되었지만 능동 방어 장치 등 대부분 장비들이 외국산이라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 무기 체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뤄낸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K9 자주포와 함께 한화가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와의 20조 원대 방산 수주와 호주와의 3조 원대 추가 수출에 이어 최근에는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수리온 헬기를 두바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며 중동 시장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지난달부터 2020년 6월에 폭파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에 완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경제 분야 중점 과제로 꼽은 전력 생산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원유 지원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한반도를 야간에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평양의 작은 불빛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암흑천지로 전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 목표 달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북한은 중점 과제 12개 가운데 두 번째로 전력을 꼽았는데 최근에도 전력 사정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절약은 애국 사업이라며 연일 주민들에게 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마투의 전기, 한 그램의 석탄,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재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4.4%에 불과한 수준. 특히 2016년 유엔의 포괄적 대북 제재 부과 이후로는 전력난도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환 보유가 넉넉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이 제재로 원유와 정제유의 수입 쿼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에서의 그런 전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충분한 그런 그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원유와 정제유를 수입하는가 하면 태양광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력난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천연가스 부국인 러시아의 지원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원유를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일 여지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일 휴전이 결렬된 이후 가자 지구에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중부에서 남부에 걸쳐 24시간 동안 육해공 합동으로 목표물 45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칸 유니스에서 이 2시간 동안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가자 중부의 한 난민촌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17,170명 넘게 숨지고 46,00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봄같이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1도로 이맘때보다 무려 15도나 높고요. 낮 기온 16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두꺼운 옷차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여전한데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오후에 빗방울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3.1도, 부산이 14.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은 19도로 예상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